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행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이 다 아시다시피 6.15 25주년입니다. 그래서 당시 영상 한번 잠깐 하나 더 보고 그리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그러니까 멀리서 와주신 분들 몇 분께 먼저 그 발언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워싱턴의 이재수 회장님이십니다. 이재수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정세현 장관님 반갑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이재수입니다. 오늘 장관님의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입니다.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세현 장관님은 평화통일 정책의 역사적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뭐 항상 그랬듯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명쾌한 분석, 그리고 평화를 향한 소신 있는 말씀에 깊은 감동과 큰 배움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이렇게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도 오늘 강연이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남북이 관계가 어려운 시기, 해외 동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관님의 지혜와 그런 목소리가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장관님 늘 건강하시고 이번 이재명 정부와 함께 평화의 길 그리고 통일을 기는 길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순서는 남호공의 전소영 회장님이십니다. 전소영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남아공 한인회장 전세영입니다. 먼저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공은 새벽 4시이고요. 겨울에 접어들고 있어서 많이 깜깜하고 좀 춥지만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고 전쟁의 목적까지 이를 뻔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평화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세현 장관님의 강연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짧게 해주셨어요. 순서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알아서들 다 정리를 빨리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밴쿠버의 정기봉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정기봉입니다. 오늘 정세현 전 장관님의 6.15 특별 강연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저희의 온라인 특별 강연에 장관님께서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남북 관계에 대해 명확한 말씀으로 대단히 많은 감동을 주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다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남북 상황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벽이 가로막혀 있지만 새 시대에 걸맞게 비정치적, 비군사적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가 열리길 희망해 봅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장관님의 오늘 강연을 뜻깊게 경청하겠습니다. 장관님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음에는 마지막 순서로요. 이기자 프랑크푸르트 회장님이십니다. 언뮤트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기자입니다. 저는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민족의 오랜 염원인 남북 통일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새롭게 다시 조성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강연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번 강연이 재동포 여러분께서도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각 지역에서 몇 분 대표님들 말씀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5 남북 공동성명 25주년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오늘 강연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진행됐는데요. 저희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사회 잠깐 같이 보고 계시는 우리 이진경 님도 저도 19기 상임위원입니다. 19기 때가 가장 막강한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6.15 25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당시 남북 공동 성명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우리 토론토 이진경 님께서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결의에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당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북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 즈음에 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오늘 25년이나 된 6.15 기념일을 맞이해서 줌 강연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봐도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가슴 뛰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재해동포와 굉장히 연관이 많으신 분이죠. 우리 김성곤 전 재해동포 이사장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깐 인사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5년 전에 6.25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여기 김대중 재단 사무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우리 재외동포들과 재외동포들을 위한 이런 그 평화통일 강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정권은 바뀌었습니다만은 남북 관계는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세현 장관님께서 이 새로운 정부가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또 전망은 어떻고 또 우리 재동포 역할이 어떤 것인지 좀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세현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권 전 재단 이사장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정광일 민화협 해외동포위원장님 모셨습니다. 함께 인사말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음, 올해가 해방 80년, 분단 80년이라고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지 이제 한 1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팀들이 특히 정세현 전 장관님을 가장 존경하는 해외 팀들이 진짜 대한민국 시작 한 10여일 만에 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해외 동지들이 앞으로 정세현 장관님을 자주 모시기로 했고, 장관님에게는 아직 보고는 드리지 않았지만 해가 뜨는 뉴질랜드부터 시작해서 뉴질랜드, 호주, 시드니 전 세계 한 2바퀴 정도를 정세현 장관님이 다니셔야 된다고 우리끼리는 합의를 봤습니다만 오늘 줌을 끝나고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정세현 장관님이 한두 바퀴 지구를 돌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식순에 끼어든 것은 정 장관님을 소개하기 위한 강사 소개 순서였습니다. 그러면 정세현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에 사시면서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데 대해서는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뭐 다 아시다시피 6.15 공동선언 만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만은 25주년이네요. 25주년이 되는 날인데 윤석열 정부를 지나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뭔가 지금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윤석열 정부 시기의 대남 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그 조화를 이루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리고 나의 역량을 잘 견주어서 대책을 세워야만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지피지기 백전불태는 먼저 북한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북한의 대남 정책의 현실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반 지난 뒤에 난데없이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연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남북 관계는 적대적 이 두 국가 관계다, 그리고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다 하는 식으로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켜왔던 일선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는 이거 도대체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은 남북 교류 협력은 다시 재개하기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영원히 멀어지는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유가 있죠.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결국 막판에는 작년 12월 초에 12월 3일 날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북한 핑계를 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사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의 움직임을 북한에서도 미리 간파를 하고 뭐 무인기를 보내도 반응을 안 보이고 무인기를 보내면 즉각 반발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나오면 그 핑계 대고 좀 더 일찍 비상계엄을 선포했을지 모르는데 반응을 안 보이고 또 갖가지 대북 이 공격적인 언사들을 쏟아냈죠. 예를 들면 전단을 저쪽에 보내는데 북쪽이 오물풍선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물풍선에 그 띄워진 원점을 타격하라 하는 얘기를 국방부장관이 대놓고 하고 그런데도 이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 윤석열 정부가 계속된다면 이거 우리는 잘못하면 죽겠구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전체 규모로 한 6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G7에도 초청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지만 북한의 이 GDP 규모로 봐서는 전체 한 200개 국가 중에 한 189등 정도 돼요. 개인 소득, 1인당 소득으로 보면 인구가 우리가 이제 2배이기 때문에 GDP 규모는 60배지만은 1인당 소득 이른바 영어로는 이제 GNI라고 하는데 그거는 3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6,000달러 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30분의 1이라면 1,200달러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남한과 북한의 인민 주민들이 그냥 만나면은 스스럼 없이 만나면은 북한은 남한 밑에 깔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김정은이는 야 이렇게 되면은 통일이라는 걸 괜히 지향했다가 잘못하면은 우리는 2등분밖에 안 된다는 공포를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잘못은 아니고 저희들 잘못이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겁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군사적으로 지금 공격을 취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니까 드디어 작년 10월 달에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를 끊어버렸어요. 우리 돈으로 우리 장비로 연결했던 다리를 철길을 끊어놓은 겁니다. 물론 그때 공사를 했을 때 거리는 굉장히 깁니다. 6.25 전쟁 때 파괴된 거기 때문에 이제 짧게 끊었지만 어쨌건 남쪽에 기차가 못 올라오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탱크가 못 올라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도로도 양쪽으로 경의선 동해선 10m 폭으로 5m 깊이 160m씩 끊어버렸어요. 그만큼 물리적으로 장벽을 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슨 북한 핑계를 대고 자꾸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감지가 되니까 북한은 움츠러들고 드디어 이제 사회문화적으로도 대남 쇄국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이네요. 2020년 말이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이네요. 어떤 점에서는 관농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남한의 드라마나 노래나 그러니까 남한의 음반, 드라마 CD 이렇게 USB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면 사형이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남한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마당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군사적으로 북한을 괴롭힐 이 움직임을 보이니까 철저하게 지금 쇄국 정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될 것인가? 근데 계속되기에는 계속 하려면 북한이 문 걸어 잠그고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으면은 문을 걸어 잠글 수가 있는데 북한이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 내가 제가 GDP 규모를 가지고 60분의 1이다. 전체 GDP 규모는 60분의 1이고 1인당 소득은 30분의 1이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김정은은 자기의 우상화를 위해서 또는 후계 지금 딸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열한 4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애를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후계자로 지금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두혈통의 4대 세습까지 꿈을 꾸고 있는데 그걸 완성하려면은 이 북한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다는 저건 경제 건설 차원에서 했지만은 새마을 운동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새마을 공장을 지지 않았습니까? 북한에도 그런 새마을 공장 같은 걸 지금 작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20개씩 10년 동안 공장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10년 후에 그러니까 2024년으로부터 10년이 되는 33년이 되면은 전국에 200개 지방 공장이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식료품, 그다음에 의류, 일용품, 학용품 다 만들어낸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편하게 살게 해줬다는 그런 이제 이유로 해서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그리고 그 딸한테까지 권력을 세습시키려고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다 좋다 이게 그런 꿈을 꿔도 좋은데 결코 그것이 우리한테 해 끼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한 2006년 이후에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지금 17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때문에 웬만한 나라는 북한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중국마저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미국 눈치를 보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자극을 해가지고 러시아의 공격을 하게 만든 게 미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척을 지고 있고 바로 그런 걸 틈새를 파고 지금 북한이 북러 관계를 밀착시켰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군사력은 세계 2위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인도, 한국 이렇습니다. 한국이 5번째입니다. 예. 미국,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인도, 한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나가요. 북한은 36등입니다. 군사력으로 북한한테 먹힐 염려는 없어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군사력은 그게 36이라고 그러지만 경제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89등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대내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고 우상화까지 완성하려고 하기 위해서 인민들에게 이제 시해 차원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자재 장비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은 러시아에 파병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조금 주고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되고 나면은 러시아는 그거 끊을 거예요. 앞으로 10년 안에 그거 끝납니다. 앞으로 1년 내에는 끝날 거예요. 트럼프는 지가 대통령이 되면은 24시간 내에 끝낸다고 그러지만 그거 쉽지 않은 일이고 아마 1년 내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어쨌건 러시아의 그 대북 지원이 오래 갈 수는 없다. 그리고 러시아가 가난합니다. 경제적으로. 그 구멍을 메꿔줄 수 있는 힘은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메꿔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쌀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필요하다면 개성공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자재장비도 많이 줬었는데 바로 그것을 지금 활용한다면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대와는 다른 정책을 쓰는 정부가 북한을 돕는 정책을 추진한다면은 남북 관계는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런 식으로 서론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 대북 조치가 몇 개 있었습니다. 우선 통일부가 장관은 그대로 있지만은 뉴라이트 쪽에 통일부 장관은 그대로 있지만은 통일부 실무자들이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소위 탈북자 단체 내지는 남북자 단체, 남북자 가족 단체들이 수시로 북한에 전단을 살포했는데 전단 뿌리지 마라. 법으로 단속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10일 날인가 취임하고 나서 일주일도 채 안 된 날 대북 방송
국방부에다 지시해서 대북방송,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그랬더니 바로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끊었어요. 우리는 거기다 대고 왕왕거리지만 북한은 뭐 내용이 없으니까 뭐 귀신 소리 뭐 그다음에 울음소리 이런 걸 갖다서 귀신 소리가 뭐 결국 울음소리지만은 이렇게 해서 뭐 접경 지역에 한 200만 그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밤잠을 못 자고 고통을 겪었었는데 그게 끝났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 중지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에 대북 방송 확성기 방송 중지하라고 그러니까 북쪽도 대남 방송을 중단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그 방향으로 쭉 나간다면은 반드시 남북 간에는 주거니 받거니 저희 관계 개선 쪽으로 물꼬가 트일 것 같다. 그럼 1차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제 G7 정상 회의에 이제 오늘 떠납니다. 15일 날. 그래서 18일 날인가 돌아오게 돼 있는데 돌아와서 바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효력 정지를 시켰던 9.19 군사분야 합의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2020, 18년 9월 19일 날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한의 국방부장과 북한의 인면무력장이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9.19 군사분야 합의서인데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은 뭐냐면 비무장지대 그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4km, 남쪽으로 4km 그 경내에서는 연대급 이상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 연대는 굉장히 큰 주자입니다. 연대급 이상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 연대급 이상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남쪽에서 그 훈련을 안 하고 북쪽도 안 한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북쪽이 먼저 그런 훈련을 하면은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면은 북쪽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남한의 이 군사훈련에서 제일 피곤해하는 것은 기름 문제예요.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여기서는 엄청나게 막 규모로 훈련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미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미연합훈련전 중단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죽을 지경입니다. 당신들은 기름 마음대로 쓰지만 우리는 1년에 100만 톤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40만 톤밖에 없어. 그걸 가지고 지금 당신네 대응하려면 탱크 움직여야지. 뭐 트럭 움직여야지. 뭐 지휘관들 타고 다니던 뭐 자동차 움직여야지. 죽을 지경이요. 중단을 못하겠으면 규모라도 줄여주시오. 우리 경제 좀 살립시다. 군사적으로 낭비할 수 있는 그 기름을 인민경제에 투입하면 그만큼 우리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좀 봐주시오 하는 게 그 사람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충이 있는 북한의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는 비무장지대로부터 4km 이후 4km 이남에서는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저 사람은 그걸로서 참 군사적으로 낭비성에 가까운 군사적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하고 지켜왔었는데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걸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깨지고 나니까 북한은 이 사람들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깬 거 보니까 밀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아까 그 말한 대로 철도를 끊고 도로를 10m 폭으로 5m 깊이 160m씩 양쪽으로 잘라버렸다 이거야. 자, 이렇게 지금 형편이 돼 있는데 바로 그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효력을 회복한다는 그 결정을 발표하면은 그리고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좀 하자. 하면은 처음에는 전화 안 받을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제가 통일부에 17년부터 일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 대통령 비서관도 오고 뭐 통일부 차관도 오고 장관도 2번씩이나 했지만은 판문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아쉽다기보다는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전화하고 그쪽에 조금 바로 전화 받기가 개면적으면은 전화 돌려도 안 받습니다. 매일 우리 저 판문점 연락 그 관이 9시까지 출근해가지고 9시 바로 전화를 돌려요. 그러면 저쪽에서 안 받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일을 우리가 통보할 그럴 기미가 보일 때는 모닝을 좀 받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 나중에 여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몇 번 그렇게 두드리면은 노크를 하면은 그 처음에는 기척도 없다가 인기척도 없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물려고 나올 그런 선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의 효력을 재생한다는 그런 결정부터 하고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소위 군 실무자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자는 전화를 넣으면은 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새로운 남북 관계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이제 서막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북 간에 바로 정상회담으로 연결되거나 뭐 장관회담이 열릴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겁을 내는 게 남한의 경제력이에요. 그다음에 남한의 문화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을 동화 송혜교하고 뭐죠 그 남자 탤런트 이름이 모르세요? 송누구? 송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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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헌하고 송혜교 종씨끼리 지어내라. 정원 가을동화 겨울연가 배용준하고 최지우 거기 연애하는 거 보니까 감질 나고 그냥 달콤하거든. 호칭이 오빠란 말이야. 그리고 자기고 그걸 배웠어요. 동무가 오빠로 바뀌고 하자요가 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고맹맹 소리가 나오고 이게 지금 북한 MZ세대의 남한화라고 보고 김정은이가 지금 반동사상 문화폐기법으로 그걸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추세를 막지를 못해요, 지금. 예.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선진 문화는 북진 문화 쪽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는 지도층이 지배자가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걱정은 뭐냐면 이러다가 지금 우리 이 젊은이들이 전부 다 남한화돼 가지고 이 사회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또는 세습 체제를 거부하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다가가는 연습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북 조치를 그렇게 작은 물줄기부터 트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식으로. 그러나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남북 관계가 금방 개선될 것처럼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남한을 두려워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중간에 하나 툭 하면 북한이 뭐 전쟁을 일으킬 공포를 끼는 분들이 있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먼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이제 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는 쪽에서는 한 대 맞고 전쟁을 일으키면 반드시 상대방 한 대 때리면은 상대방도 반드시 한 대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하면 쓰러질 수가 있어요, 지가. 먼저 때린 놈이. 근데 일어나서 다시 두 번째 때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싸움을 못 거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소위 세컨드 스트라이커 케이퍼빌리티 영어 좀 씁시다. 예? 다 영어 쓰는 동네 사시니까 영어 발음 괜찮아요? 박상렬 씨 발음 괜찮아? 예, 훨씬, 원어민 아, 발음이십니다. 세컨드 스트라이커 케이퍼빌리티 그러니까 제2차 가격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있지 않으면 싸움을 못 거는 거예요. 근데 제2차 가격 능력 세컨드 스트라이커 케이퍼빌리티는 경제력입니다, 바로. 전쟁 지속 역량이에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보급 물자를 댈 수 없으면 그 전쟁을 못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죽은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전쟁 걱정은 없다 하는 이 안심을 하시면 되고, 자관 북한을 살살 끌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남북 간에만 관계를 개선하려고 가지고는 북한이 안 나올 겁니다. 북한이 꼼짝 못하고 우리 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위 작전을 써야 돼요. 그게 뭔가?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나는 다른 그 계기에도 여러 번 그 얘기를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입력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빨리 북미 정상회담을 서둘러라. 그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유엔에 나와 있는 미국 북한 대표부가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당했잖아요. 2019년 2월 달에. 2018년 6월 달에는 좋았는데 2019년 2월 달에 다 잘 될 거라고는 그 희망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60시간 넘게 하노이까지 갔는데 첫날은 괜찮은데 이튿날 우리에게 시간은 많다 하면서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면 그때 가서 미국이 뭘 해주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뒤통수 맞은 거예요. 처음에는 싱가포르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를 할 때는 다 이 북미 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이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하나씩 전부 다 서로 연계해가면서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자 하는 식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트럼프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해줄게 하는 식으로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그건 그럴 수 없다 해서 이제 트럼프한테 뒤통수를 맞았고 그 후 폭풍이 우리한테까지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많이 해줬어요. 고속철도 깔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예. 평창 올림픽에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온 김여정이를 경강선 KTX를 태웠단 말이에요. 평창까지. 저도 옛날에 이 중고등학교 때 기차 타고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뭐 기차 통학이 아니라, 50년대, 60년대 우리는 그 기차가 낡아가지고, 이제 이음새에 있는 부분엔 딸깍딸깍 소리가 계속 나지 않습니까? 북한은 침묵도 썩었어요. 사갔어요. 러시아 사람들 얘기를 빌리면은 일제 때는 칠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침묵이 사가가지고 이 고정 핀도 빠진 데도 많고 그러니 속도를 못 내요. 개성에서 평양까지 40km입니다. 시속. 개성에서 회담 끝나고 가도 서울서 회담 끝나면 개성까지는 빨리 가는데 거기서 이제 기차로 올라가죠. 4시간 걸립니다. 160km를. 근데 이 KTX는 기본적으로 150km, 200km란 말이야. 김여정에 타보니까 소리도 안 나. 미끄러지듯이 가. 스르륵 하더니 금방 지도상으로 상당히 먼 거리인데 평창이. 그 오빠한테 이제 소감을 얘기하니까 야, 그거 좀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남쪽이 철도 연결해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시베리아로 해서 뭐 유럽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KTX 깔아달라고 자 해가지고 이제 저 18년 4월 27일 날 그 얘기부터 했어요. 그 받아내려고 냉면 가지고 왔었지. 예, 저는 그 냉면을 먹었는데 저녁에 내 만찬에. 근데 미국이 그걸 싫어해요. 이게 노골적인 얘기입니다. 남북이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을 미국은 좀 싫어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뉴욕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미국만이 아니지. 미국은 두 개로 있는 게 좋아요. 일본도 그래요. 북한 핑계대고 무기 팔아야 돼요. 말은 비핵화를 얘기하지만은 완전히 비핵화되어 버리면 남한이 이제 북한이 겁이 안 나니까 안 살 거 아니에요, 무기. 그런 점에서는 참 미국의 대한 정책, 대북한 정책이 좀 모순적이긴 하지만 어쨌건 미국은 남북이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KTX까지 깔아준다고? 그건 곤란하지. 그걸 막아선 것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거예요. 2018년 그러니까 9.19 평양 정상회담하고 9.19 군사분야 합의서 만들고 왔더니 미국이 놀랐어요.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보고 놀란 겁니다. 아니, 작전 지휘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군사 문제를 너희들끼리 결정해? 잘못한 건 지금 밤이 선동했다고 그 또 소문 낼 수 있는 얘기인데 나는 뭐 그거 걱정 안 해요. 나 같은 사람을 빨갱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 70%가 빨갱이입니다. 약간 미국은 그런 걸 싫어해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뿌리치지 못했어요. 빠른 속도 남북관계 개선되는 것을 철도를 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북 지원하고 독감약을 주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는 미국을 해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죠? 그런 식으로 미국한테 쥐어 살려면은 좋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필요 없어. 2020년 6월 16일 날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많은 약속을 해놓고도 미국이 그걸 뜯어말릴 때 뿌리치지 못했던 걸 반면교사로 삼고 미국과 적당하게 미국을 적당히 구슬리면서 우리는 갈 길 가야 되겠다.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만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우리 경제가 좋아져야만 너희들 미국 무기도 사주는 거고 또 한중 관계가 좋아져야만 거기서 돈 벌어서 미국 무기 사주는 거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관광을 많이 해야 우리 민생 경제가 살아난다. 골목 상권이 살아난다. 지금 이게 마이너스 성장을 이게 아니 미국 말만 듣다가 우리 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거 관계없이 한미 대미 편중 외교를 했지만 이제 우리 새 정부는 그건 못하겠다. 미국 버리지 않아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버리겠어. 군사적으로 당신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우리 소득이 올라가는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또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져야만 코리안 리스크가 없어져 가지고 증권 시장이 계속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뭐, 저 나스닥만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고 코스닥도 좀 올라가자 말이야. 그러려면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군사 분야 합의서 같은 거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좀 견제를 하지 마라.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실무자들 간에 실무자들끼리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실무자들끼리 얘기하면은 결국 중간에 대통령 선까지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서 그냥 끝납니다. 바텀업으로 해서는 한미 관계는 풀어나가지 못해요. 결국 바텀업으로 올라가다가 막히는 데가 있으면 톱다운으로 내려가야 돼요. 정상이 직접 움직여야 돼요. 그걸 잘한 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나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비서관으로 모셔봤고 김대중 대통령도 차관 장관으로 모셔봤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장관으로 모셔봤는데 그 톱다운식으로 할 때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은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 그 힘은 역시 감방에서 읽었던 독서 때문인 것 같아요. 인문학적 지식이 넓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독학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문대학의 석사 박사 저는 별로 그렇게 높이 안 봐요. 예. 지 박사학위 받은 것만 알지 나머지는 몰라요. 근데 저건 톱다운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도 제가 이제 그 민주당의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이제 위촉을 받아서 갔더니 제가 최연장자더군요. 전부 다 적어도 한 10년 아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석에 앉아가지고 뭐 회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회의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외교에 있어서 자국 중심성이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음. 다만 걱정하는 것은 너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국민들 속에 저를 반미라고 모를까 봐서 제가 걱정입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반미로 몰리지 않고 자국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꾀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봅니다. 네. 내가 어저께 노무현 재단에서는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얼굴에 꾀가 질질 흘러요.
이거 난 얼굴 보고 아 이게 이재명 껴보다 껴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지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소위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이 미국을 적당하게 구슬려 가면서 북미 정상회담 빨리 해라. 그것을 터놓고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말하자면 북한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너희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을 자꾸 밀어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서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처럼 하지를 않고 이번에 진지하게 만나면은 정말 당신한테 북한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뒤에서 한미 협조를 해가지고 잘 밀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나오라 해서 북한의 갈증을 풀어주는 경제 예,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그것이 지금 북한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살게 해줬는데, 우리를 원수처럼 여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이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 그보다 먼저 가려고 그럴 거예요. 과거에 그 중국이 72년에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가지 않았어요? 닉슨 대통령이. 일본은 미국이 이제 드디어 중국과 관계 개선하는구만. 앞질러 가려고 그래요. 아시아 문제야. 중국 문제는. 일본에 볼 때는. 원래 우리가 거기를 지배하려고 그랬었어. 대동아 공영권으로. 만주국도 세우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37년에 저희 중일전쟁도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지만 어쨌건 아시아에서 주인은 내가 돼야 되는데 미국이 그리 간다면 내가 그보다 늦게 갈 수는 없지. 그해 8월인가 당시 다나카 가쿠의 일본 총리가 미끼 외상을 데리고 직접 베이징에 들어가서 중일 우호 수호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수교까지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문제에 관한 동북아시아 문제에 관한 일본이 미국에 뒤질 수 없다는 일본의 조바심을 우리가 역이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일본은 북한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일제 30년에 대한 그 전쟁 배상 식민지 통치에 대한 배상금을 그때 65년에 우리한테 5억 불인가 주지 않았어요? 그 요즘 그 화폐 가치로 한 3, 400억 달러 된답니다. 이미 2002년도에 고이즈미 총리가 갔을 때 북한에서 300억 달러를 불렀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너희는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150억 달러로 자르자 했는데 그건 안 돼. 영토는 사실 북한이 더 넓어요. 인구는 적지만. 그리고 그 북한 지역에서 탈취해 간 것이 더 많아요. 남쪽에서는 쌀만 가져갔는데 그쪽에서는 광물량을 많이 빼갔죠.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해가지고 남쪽하고 똑같이 내라. 그래서 300억 달러 내라 하다가 이제 그게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 말하자면 북일 관계 개선까지 가지 못했는데 비록 23년 전 일이지만은 이시바 총리로 하여금 그때 고이즈미 총리가 북일 관계 개선에서 넘지 못했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코치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달라는 대로 주든지 아니면 조금 깎든지 해라.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앞으로 2023년부터 33년까지 10년 동안에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이라는 소위 그 지방산업화 정책이죠. 매년 공장을 20개씩 지어서 10년 후 200개를 짓고 말겠다는 그게 지금 자재 장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한데 그 갈증을 풀어주면은 네 말 들을 것이다. 아마 미국보다도 훨씬 먼저 그 일본이 북한에 다가갈 수 있다면은 너희들 그 이시바 총리가 가지고 있는 국내 지지도가 올라갈 거 아니냐 말이야. 일본은 그게 외교에서 성과를 가져오면은 지지도가 또 올라가대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아시바를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기본적으로 미국 밑에 있으면서도 미국한테 지지하려는 게 아시아 문제예요.
우리가 그거 활용해야죠. 이재명의 얼굴에 그런 꾀가 있어요. 음. 자,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다 보면은 이 북일 관계 개선을 갖다가서 하도록 장려하고 이러면은 북한은 이거 남쪽이 그렇게까지 나온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적대할 수는 없지. 예. 그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당국 차원에서 바로 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좀 개면적잖아요, 바로. 그렇게 화냈다고 웃으면서 나올 수는 없지.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처음에 햇볕 정책을 추진할 때 그 방식을 원용하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98년 4월 달에 베이징에서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비료 회담을 할 때 이제 우리 측 수석 대표로 가서 회담을 하는데 햇볕 정책을 겁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잘해주려고 그러냐, 우리한테. 저희가 뭐냐? 우리를 녹여먹으려는 거 아니냐? 햇볕이 겁나는 겁니다. 강풍도 싫지만은 햇볕도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회담을 결국 이제 이 비료를 20만 톤 주는 대신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반드시 보장받으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였었어요. 근데 이 비료를 줄 준비는 돼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할 용의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합의서를 못 만드는 거죠. 회담은 이제 결렬됐지만은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지침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자, 저렇게 소위 정부가 먼저 나서는 걸 두려워한다면 선민후관으로 가자. 민간을 먼저 앞서보자. 선의훈안으로 가자. 쉬운 것부터 가자. 어려운 건 나중에 하고. 선경후정이다. 경제를 앞세우고 정치는 나중에 한다. 그다음에 선공후덕. 먼저 주고 제공하고 그 나중에 보답은 나중에 받아낸다. 선민후관 민간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선의훈안 쉬운 것부터 한다. 선경후정 경제부터 앞세우자. 선공후덕 먼저 주고 나중에 받자. 그 쉬운 케이스가 금강산 관광입니다. 현대아산이 그러니까 그 금강산 관광에 대한 약속을 일찍 받아놨어요. 근데 그 김영삼 정부에서는 꿈을 못 꿨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청와대로서는 좋다. 비례회담 해보니까 정부가 먼저 앞서는 것을 겁을 내니 민간이 먼저 가시오. 민간을 먼저 세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 금강산 관광도 사실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있어 봐.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그 점심 좀 늦게 먹읍시다. 음. 저기 그때 금강산 관광 시작할 때 98년 11월 18일인데 98년 11월 15일 날 대통령 그때 자카르타에 계셨었어요.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인지 아세안 플러스 3인지 회의에 하여튼 국제회의에 가시느라고 그 현지에 가 계셨는데 같이 수행 중이던 그 임동원 수석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차관인데 강인덕 장관실에 전화를 했더니 좀 밖에 나가시고 안 계신다고 해서 대통령 지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차관님한테 바로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 금강산 관광 원래 11월 18일 날 배를 띄우겠다고 그냥 정지용 회장이 그냥 큰 소리를 쳤어요. 북한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한편 여론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2010 그때가 이제 98년이구나. 98년 8월 30일 날 일본 열도 상공을 가로질러 가지고 태평양 쪽으로 대포동 1호로 하는 미사일을 쏴버렸단 말이에요. 난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벼랑 끝줄을 쓰면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우리한테 아쉬워서 달게 된다는 잘못된 계산을 좀 하고 있죠. 그렇게 미사일을 쏘는 그런 북한과 그 햇볕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여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데서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산 관광을 이제 11월 달에 시작해야 되는데 8월 말에 그 짓을 저질러 놨으니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는가. 미국에서도 이제 점점 이거 지금 트럼프, 아니, 누구죠? 그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햇볕 정책의 얘기를 듣고는, 설명을 듣고는, 그건 대통령께서 운전석에 앉으십시오. 제가 조수석에서 돕겠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좀 그 햇볕 정책을 지지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 저는 북한한테, 미국이, 말하자면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선을 띄우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1월 18일 날 그냥 배를 띄우라는 식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국제전화입니다. 미국이 도청합니다. 그 제가 아무 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저질러 버리자는 얘기죠. 그랬더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장관이 들어오셨길래 이제 가서 보고 드리고 현대에다 연락해가지고 띄워라. 대통령 지시다. 그러고는 이제 그해 그 11월 18일 날 그렇게 띄웠는데, 그러고 나서 20일 날, 11월 20일 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왜냐면 클린턴 대통령도 거기 갔다가, 그러니까 APEC이겠네요. 그 클린턴 대통령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갔다가 일본으로 가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이제 들어오는 호수였는데 20일 날 들어와서 대통령 만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만나가지고 11월 18일 날 저녁 6시에 오후 6시에 금강산으로 가는 관광선이 떠나는 장면을 내가 일본에서 텔레비로 봤습니다.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축하합니다. 허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이제 임동원 수석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대통령이 부르시더래요. 호텔에서. 그 금강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 임 수석이 바로, 대통령은 결영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걸 읽어내고, 이럴 때는 미국하고 사전에 협의해가지고는 일은 못하는 거고, 그냥 일을 좀 일단 모험을 하시죠. 나중에 사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대통령이, 맞아, 그렇게 합시다. 이게 합의 맞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 그때 참모가, 그래도 그렇지, 미국하고 좀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여론도 안 좋은데,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이러면 18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텀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100년 하청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과장급에서 부국장급에서 국장급에서 차관 100년 하청이에요. 그때 이제 톱다운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말릴 것 같은 일은 저질러 가면서 나중에 설명은 돼요. 동맹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 하시고 얘기하면 어쩔 거예요, 저희들이. 예? 그것 때문에 미국은 철수하겠어요? 겁날 거 없어요. 여기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겁을 내는데 주한미군은 지금 북한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때문에 있어요. 분담금도 지금 올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뭐 철수하겠다고 하면 철수하라고 해야 돼요. 그 얘기했더니 문정인 교수는 어저께 노무현재단에서는 토론에서는 그렇게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얘기하면 판 깨진다고 그러는데 안 깨져요. 겁날 거 없어요. 미국 우리가 실무선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판이 깨지지만 대통령급에서는 그런 식의 우리 고충을 얘기하고 하면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동맹국의 원수가 얘기하는데 자관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과 일본을 잘 설득해서 북한에 다가가도록 하면서 동시에 중국 소련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중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싶어 해요. 러시아도 지금 이재명 당선되니까 지금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연해주 쪽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투자해 줄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러시아는 어떤 약점이 있는가? 연해주는 원래 청나라 겁니다. 중국 겁니다. 블라디보스톡의 옛날 이름은 해삼이에요. 해삼이 많이 잡혔는 해삼이에요. 청나라 말에 그러니까 이홍장이라는 그 이홍장이라는 사람이 북양대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북양 함대를 운영할 때 해삼이, 천진이, 그다음에 유해위, 지금 외하이 그렇게 해서 이 동해와 이제 동중국해를 지켰는데 그걸 1860년인가 하여튼 청나라 때 러시아한테 뺏겼어요. 원래 그 연해주가 이름도 연해주라는 게 그 중국이 진 이름입니다. 지금 이제 극동 러시아라고 그러지만 과거에 중국 땅이었는데 중국이 투자하는 걸 러시아는 좀 싫어합니다. 겁을 냅니다. 일본이 거길 또 그 한때 노렸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 진출한 것도 싫어해요. 그러나 한국이 경제력이 높은 한국이 거기 투자를 하면 그건 걱정 없어요. 러시아는. 왜냐하면 혜택 받고 침략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러시아의 그 갈증을 풀어주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최첨병을 지금 이제 미국은 우리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한국을 맨 앞장에 세워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가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할 때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한중 관계를 개선해 준다면은 미국의 대중 압박이 그만큼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죠. 그 중국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손을 끌어들이고 그 대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중국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덜 볼 것이 더 많아요. 관계가 좋아지면 좀 관광객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벌써 지금 500만 들어온다는데 1년에 그 한중 관계 좋아지면 1,500만만 들어오면은 제주도 명동 무슨 뭐 그다음에 여기 강남이고 완전히 중국 사람 천지가 되고 그렇게 골목 상권은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광명시도 금방 부자 됩니다. 아, 아, 동굴이 있습니다. 그럼, 동굴. 그럼 광명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으로부터 우리 혜택을 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중국을 끌어내야 되고 그 대신 중국한테는 북한의 비핵화를 너희들이 압박을 좀 해라. 미국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미국은 솔직한 얘기로 비핵화를 말로는 하지만 뭐 말로는 비핵화를 얘기하지만은 본심은 적당하게 핵 동결 정도 해가지고 북한이 핵이 있기 때문에 남한이 꼼짝 못하고 미국 바리가랭이를 붙들도록 만들려고 그런 형국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고 싶다. 그걸 좀 도와달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이 좀 왜냐면 이 북한한테 압력을 행사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주고 또 소련도 러시아도 지금 핵 강국이니까 연해주 개발을 도와주고 우리의 대북 정책, 북핵 정책에 관해서 러시아가 북한 편이 아니고 중립적이 되도록 또는 우리 편이 되도록 설득을 하는 그런 공작을 해나간다면은 한 번 더 평화는 뿌리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그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서 민간단체를 먼저 아까 선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다음에 선민, 선경, 그다음에 선의, 그다음에 뭐 선공 이 식으로 나가면은 비록 대남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그런 데 대한 공포를 줄이는 방법은 또 별도로 강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너희를 갖다 문화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했듯이 말씀하셨듯이 흡수 통일할 생각 없다. 어차피 지금 우리는 두 국가다. 91년 12월 14일 날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할 때 총리급 회담할 때에서 체결할 때 이미 대한민국 정무원 총리 정원식,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우리는 국무총리죠. 정무원 총리 연형목 정식 국호를 썼기 때문에 쓰면서 벌써 이제 두 국가가 된 거예요. 그 전에 7.3남북 공동성명은 국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상부의 뜻을 받들어 리후락
상부의 뜻을 받들어서 김영주 이런 식으로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그건 뭔지 몰라요, 정체가. 그러나 91년 기본합의 총리급 회담에서 기본합의서 체결할 때 정식 국호를 썼고 6.15 정상회담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이름을 쓰면서 사실상 그때 두 국가가 됐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2013년 연말에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지만 그 두 국가는 사실이다. 적대는 빼자. 응? 그다음에 교전 중 두 국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전할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가 너희를 칠 생각도 없고 너희가 우리 칠 능력도 없잖아요, 북한은. 경제력이 6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편을 다 감안해서 우리는 한 두 국가로 살자 당분간. 통일은 진짜 후계 세대에 맡기고 그러니까 내 대에는 당신 대에는 당신 김정은 대 뭐 김주의 대에는 어차피 통일 안 될 테니까 그냥 두 국가로 살고 말하자면 우리가 한중 교류하듯이 한러 교류하듯이 남북 교류도 하자.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정식으로 비자 발급하는 식으로 하자. 뭐 통행증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해서 북한을 안심시키고 우리 북한에 가는 사람들한테도 북한 사람들을 꼬시려고 하지 마라. 그게 제일 겁낸다. 해외 동포들도 이제 시민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북한 여행을 금지시켜 놓고 있지만 뭐 캐나다든지 이런 데서는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가셔가지고 남한의 새 정부가 북한을 녹여먹으려는 정책 그 입장은 아니고 이게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뿌리내도록 해서 피차 경제 발전하자는 거다. 그리고 북한 경제가 좋아지도록 한국이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미국 돈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일본 돈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또 한국의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서 북한이 돈 버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겁내지 마라 하는 그런 소위 이 홍보랄까 여론을 조성해 주신다면은 이재명 정부 기간 중에 남북 교류가 다시 재개가 될 수 있고 민간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교류나 왕래는 조금 늦어질 수 있으나 선민 후관 원칙에 입각해서 뭐 서서히 가도 되니까 그래서 5년 임기 중반 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희망적인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대신 그렇게 만들려면은 미국, 일본을 먼저 앞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서 그전에는 통미봉남이면 죽는 줄 알았어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는데 남한과는 대화를 못한다 하는 걸 겁을 내기 시작한 것이 그때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핵 문제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 때 그 통미봉남을 겁을 냈어요. 국가적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죠. 어떻게 우리는 남북 대화도 못하고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걸 놔두느냐. 그래서 그걸 말리려고 그랬지만 미국이 말 듣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도 통미봉남을 사실 좀 겁을 냈어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정책 조정관 제도라는 걸 미국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클린턴 정부 1기 때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 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에 임명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에, 일본, 그다음에 이제 중국, 러시아 쭉 돌아가지고 마지막에 북한에 들어갔어요. 가서 했던 얘기가 물론 그때는 나중에 페리 장관이 북한까지 다녀와서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페리 프로세스가 아니라 김대중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그런 식의 덕담을 했죠. 뭐냐면은 결국 북한이 핵 문제를 풀려면은 북미 관계 개선이 돼야 된다. 북미 관계 개선이라고 북미 관계 북일 관계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결국 한반도 동북아의 냉전 구조가 해체해야 된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미스관에 유럽에서는 냉전이 해소가 됐는데 동아시아에서는 계속 남아있지 않느냐. 북미 관계가 북미 수교가 안 되고 북일 수교가 안 되기 때문이다. 북미 수교하고 북일 수교하는 식으로 해서 북한이 마음 놓고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일본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중국도 협조하기로 했고, 러시아도 협조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북한도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와준다면 우리가 거기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걸 보고 미국이 그렇게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그 북한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북일 관계 개선, 북미 관계 개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하는 걸 보고 그러면 정상회담이야.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를 앞서가지고 민간 차원의 선민후관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말하자면 일본도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중국도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러시아도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거 보고 이렇다면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이걸 굳히자. 그리고 남한이 돕겠다는 거, 남한의 주선으로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거, 남한이 그 말하자면 권장을 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지원하려는 거 다 받자.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하는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그 북한의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북한 내부의 속사정, 경제 사정 어렵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김대중 정부가 썼던 바로 이 접근법, 선민후관, 선의후난, 선경후정, 선공후도, 그리고 동시에 미국을 먼저 앞세우는 거.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품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의 강연을 저희가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강연 때문에 그 전화를 드렸었는데, 전화 드렸을 때 이미 목소리가 굉장히 건강하셔가지고, 아, 오늘 힘 있는 강연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줌 강연에 한 100여 분 정도 참석하셨고, 그리고 지금 서울 여의도에는, 여의도 김대중 재단에는, 아까 잠깐 인사말 해주신 김성곤 김대중 재단 재동포 위원장, 그리고 일본 동경에서 우리 그 김은천 대표님 와 계세요. 그리고 멀리 그 브라질에서 우리 태권도 유명하신 상파울로에서 김효준 대표님 오셨고, 미국 애틀란타의 김형률 대표님, 샌프란시스코의 백식진 대표님, 그리고 미국 뉴욕일보에서 최은실 대표님, 그리고 네, 아주 재외동포들과 인연이 많으신 광명 촛불행동의 김혜민 상임 대표님도, 그리고 정광일 민화협 해동포 위원장님, 지금 정세현 장관님과 함께 수강생으로 서울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목마름이 아마 이 자리를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먼저 잠깐 우리 그 장관님 강연을 듣다가 들었던 이제 말씀 드려보면 강의 중에 아까 그 정부가 먼저 나서는 것이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간이 먼저 시작해 본 경험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민후관, 예.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셨을 때 아까 캐나다 등에서 뭐 북한 방문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재외동포들이 혹시 정부보다 먼저 시작해 볼 수 있는 남북 관계의 해소 방법이 북한 방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잠시 교민도 들었습니다. 민이에요. 네네. 교민도 네. 민이라고.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어,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그 저희가 질문을 좀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우리 정세현 장관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흔히 한반도의 현인이라고 부르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뭐 김원준이가 그럼 네,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질문, 오늘 강연에 관한 질문 있으시면 예, 손 드시면 예,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뭐든지. 네, 우리 그 토론토 이진경님. 네. 말씀 들으니까,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너무 오랜만에 뵈서 그런지 더 젊어지셨어요. 전화님. 아까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 질문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아, 감사하고. 옛날 네. 토론토에 갔을 때보다 좀 젊어졌다고? 네, 많이 젊어지셨어요. 그쵸? 토론토 아, 계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황토길 맨발 걷기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 얼굴이 자연스러운, 황토끼. 깨끗해졌죠. 네, 얼굴이 술, 담배를 굉장히, 젊은 시절에 술, 담배를 많이 해서 얼굴이 했었는데 싹 없어졌어요. 와우. 그러실 먹어야지. 알겠습니다. 황토끼 걷기.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맨발 걷기, 황토끼, 황토길 신발 걷기는 소용없어요. 얼싱이라고 하더라고요. 맨발로. 그게. 예, 어싱, 예, 그렇지. 예. 예. 영어 발음 좋네, 어싱. 예, 좋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그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해외 동포들이 또 할 의 입장에서도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 이 남북 간에 물꼬를 트는 거를 개성공단으로 시작은 안 될까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한 가지, 개성공단, 예, 개성공단을, 개성공단 조업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지금 거기 공장 건물은 그대로 있고, 기계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뭐 부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버스는 갖다 쓰는 것 같아요. 버스는. 그러니까 출퇴근을 시켰거든요. 개성 시내에서 공단까지가 제법 거리가 돼요. 이 현대 아산에서 이제 버스를 제공해가지고, 운전은 이제 그 조선족들을 고용했었죠. 운전은. 그러니까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개성공단으로 보내는 송전탑을 또 부셔버렸다면 최근에. 그것도 이제 복원하는 건 사실은 뭐 우리는 자재 장비가 충분하니까 금방,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 없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쪽에 문물이 들어가면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들은 남한을 부러워하는데 북한의 지도부는 남한을 두려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최일선이 개성공단이었습니다. 자, 간식으로 먹으란 초코파이. 간식으로 뭐라고 준 거예요? 안 먹어요. 껍질이 안 나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나라 같은 어린애를, 응? 딸을 데리고 있는 엄마가 그 나이 또래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그 일을 한단 말이야. 자기 먹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한테 먹이면 정말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먹을 수 있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의미도 아니지, 그럼. 하지 만난 말이야. 또 먹어보니까, 야, 이거 진짜 내가 우리 친정엄마 모시고 사는데, 엄마 좀 먹이면 뭐 더치라고 하면 좋겠구만 하고 가져간단 말이야. 그게 이제 저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 개는 먹고 한 개는 갖다 줘도 좋다고 두 개를 줬더니, 그대로 그냥 가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국경지대까지 갔더라고요. 우리는 초코파이. 나중에는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짝퉁을 만들었어요. 근데 흉내를 낼 수 있나? 음. 또 하나, 라면. 간식으로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했더니, 우리가 먹겠습니다. 우리가 끓여 먹겠습니다. 식당이 있어요. 식당을 운영하니까 공장에서 다, 공장별로. 봉지가 안 나오는 거야. 먹어보니까 내가 차라리 간식을 줄이고, 이거를 우리 애한테 가서 먹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나만의 먹을 거에 대한 소위 부러움이 결국 나만 문물에 대한 부러움으로 연장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송승헌하고 송혜의 연애하는 드라마가 들어가고, 최지우 무슨 그 누구야,
연삼아, 내용. 야, 연삼아. 이게 북한 그 청년 세대를 흔들어 놓으니까 그게 지금 최일선이 개성공단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그 개성공단 문을 닫는 건 북쪽이 아니고 북한이 연달아서 핵실험하고 뭐 미사일 발사한다는 걸 이유로 해서 2016년 2월 8일인가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10일까지 물건 다 빼라. 사람 다 빼라. 그래서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끊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바로 일방적으로 국무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열면 되는데 그참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떤 점에서는 미국이 그런 걸 좀 싫어했어요. 이 절대로 반미 사상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가셔가지고 그 얘기 잘 오세요. 과거에 대해 네, 경우로 보면은 평소에 내가 제가 77년부터 통일을 했었지만은 여기 주미 대사관에 나와 있는 미 CIA 사람들을 만나야만 북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앙정보부가 우리 통일원한테 정보를 안 줘요, 북한 정보를. 70년대 남북대화도 중앙정보부가 했으니까. 81년에야 비로소 전두환 정부에서 81년에 비로소 남북대화 사무국이 통일원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북한 내부 사정도 알게 됐는데 그래서 CIA 쪽 사람들 좀 만나려면 평소에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남북대화가 판문점에서 열리면은 저희들이 먼저 전화해요. 질문의 취지는 밥도 사고 술도 사요. 취지는 너희들 이번 회담에서 갑작스럽게 무슨 합의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걸 겁을 내요. 그런 식으로 미국은 남북 관계를 탁 보면서 디바이드 앤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이 지금 북한의 이 북한 사회 문화에 미친 뭐 이 경제적으로는 물론 영향을 도움을 줬죠. 근데 이게 네, 지금 남한 문화가 북한에 전파되는 최일망천초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안심을 할 때까지는 이걸 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멸후관으로 들어가고 선정후정을 쓰지만은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한테 경제적인 것은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원해서 밑자리를 깔아주고 그 토대 위에서 자 돈을 더 벌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개성공단 이제 이 문을 열자고 하면은 그건 따라올 겁니다. 개성공단 사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 마선 수출 자유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이 우리한테 돈 주는 대신 일본은 우리한테 우리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팔아 물건 만들어 가지고 이 국제 경쟁력 있는 물건 만들어서 수출하도록 만들어주는 면서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에, 시골 농촌 처녀들이 부모들한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었고 바로 그 마산 수출 자유공단 개념으로 그한테 빨리 우리 중소기업들이 너희들한테 가서 아니 당신네 주민들을 노동자로 써가지고 인건비를 줄 테니까 그 개성 지역의 그 경제도 좀 돌아가도록 만들지만은 바로 어떻게 하면은 수출 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만드는지 배워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서 빨리 부자 되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금강산 관광도 현대아산에서 그 시작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수출 자유공단 이런 것만 만들기 전에 뭐 설악산이니 뭐 제주도니 이런 그 별로 투자하지 않아도 호텔만 지면은 돈 벌 수 있는 관광 산업으로 돈을 좀 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천 안 들이는 미천 적게 들이고 큰 돈 벌 수 있는 게 관광 산업인데 그걸로 돈 벌어라.
수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을 빨리 배워라.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경제력을 키우려면은 수출해야 됩니다. 중국에도 물건 팔고 유럽에도 물건 팔고 그러려면은 한국이 걸어왔던 소위 그 이 길을 따라 배우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지금 금강산이고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이제 이 일정한 정도 경제력이 좀 좋아지면은 남한을 겁낼 일이 없을 정도로 자기들도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예를 들면 남한이 지금 계속 발전해서 한 4만 달러가 될 때 북한이 1만 달러가 됐다? 이러면 겁 안 나요. 예. 그러니까 비록 4대 1이지만은 일이랑 저도 4대 1이지만 지금 30대 1이기 때문에 겁이 나는데 4대 1이 되면은 남쪽이 뭐 4만 원짜리 살 때 내가 1만 원짜리 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꿀릴 거 없지. 근데 아니 30만 원짜리 물건 뭘 사는데 30배니까 3만 6천 원짜리 1200불 가지고 1200불이면은 1200원이면은 삼각 김밥도 못 사 먹는데 그러니까 그 경제 격차 때문에 좀 꿀려서 그러는데 만 4대 1 정도가 되면은 걱정 그 4대 1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미국, 일본 그리고 개성공단 재계 이걸 통해서 예 너무 짧은 질문에 답이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걸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지금 장관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장관님이 강의하신 걸 듣고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밀려 있어서, 사실은 질문도 짧게 해주시는 게 좋지만, 편도 짧게 해주셔야 모든 사람들의 질문을 다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았어요. 다음은, 어, 저는 예상치 못했는데 이분이 질문을 하시라고는 우리 김성곤 김대중 재단 재동부 위원장님이 질문이 있으시다고. 네, 마이크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북한에서 그 적대적 이국가를 하자고 하니까 그 얼마 있다가 임종석 전 올려가지고 비서실장이 올려가지고 예. 이 국가론을 받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정세현 장관님께서 끄고 얘기하셔도 그럴까, 네, 네. 정세현 장관님께서 거기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때 좀 시끄러웠는데 이 적대적 이국가를 받게 되면은 저는 뭐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헌법도 고쳐야 되고 또 이 보수 쪽에서는 통일하지 말자는 거냐 또 국가보안법도 다 고쳐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 뭐 정치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금 정부에서 북한에서 제시하는 이국가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응대를 해야 될지 좀 묘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묘안이 아니라 뭐 그냥 이 묘안이라는 게 뭐 이세 돌아서 그 뒤로 들어가는 것이 묘안인데 정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적대적이라는 용어를 안 쓰도록 만들면 됩니다. 두 국가는 이미 된 거예요.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국호를 쓰지 않았어요, 각각. 이미 두 국가는 된 거예요. 유엔에 91년 10월 달에 유엔 가입까지 해놨어요. 북한이 먼저 신청했어요. 근데 기본합의서가 어느 정도 한 곱이 넘기니까 두 국가로 갈 것 같은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 이제 기본합의서인데 북한이 기본합의서 만들고 유엔 가입을 먼저 북한이 신청했습니다. 신청순으로 국기를 걸다 보니까 유엔 본부에 가면은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먼저 걸려 있어요. 두 국가예요, 국제적으로. 다만 기본합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그러나 두 국가는 맞다. 두 국가는 두 국가인데 이것이 영원히 두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형성 특수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통일로 가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오게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그냥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게 분명하니까 말끝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하고 국내에서 조금만 뭐
자기한테 반대 되는 얘기를 하면은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니까 야 이거 그러면서 적대적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 수식어 되는 건 간단해요. 그 두 국가는 이미 돼 있었고 아까 이제 적대적이라는 말을 빼고 나면은 사실은 잠정적으로 형성된 두 국가라는 걸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헌법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물론 그때 이제 음, 임종석 그 전 실장이 광주에서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 9월 19일 날 광주에서 그 연설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더라고. 오, 왜 저래?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나고 와서 쉬는 시간에 임 실장 얘기 동의한다고. 어차피 우리는 두 국가 됐다. 근데 적대적 두 국가를 인정한 게 아니라 두 국가를 인정한 토대에 의해서 그 적대를 빼는 적대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뺄 것이냐가 문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 빼버리고 정세현이가 임종석이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빨갱이다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적대적이라는 수식을 빼는 것은 그들이 남한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음.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으니까 적대적인 교전 중인 두 국가를 얘기까지 했죠. 예. 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니 질문이 답이 이제 이번엔 비교적 짧았죠. 예. 네, 훨씬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조금 더 예. 예. 짧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들이 좀 밀려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 질문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더 이상 질문을 다 수용하시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먼저 그 LA의 우리 김미라님 질문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네, 마이크 안녕하세요.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전에 LA에서 잠깐 저희 민주평통 강연회 때 배웠었는데, 네,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질문은, 이제 미국의 눈치를 이젠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통일 혹은 또 평화를 위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어떤 그 미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자주적으로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조금 더 자주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일단 국가보안법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으면서 한반도의 그 어떤 그 자주적인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이지 않을까.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국가보안법 때문에 제대로 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운동을 했을 때 그 법에 저촉되는 것 때문에 아주 그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혹시 뭐 없애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보안법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나요? 가족 중에? 음, 어, 가족은 아니고 많은 선배님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계시고, 저 또한 이제 지난번에 그 간도 백주기 때 이제 다녀오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간도 백주기에 다녀온 사람들도 국가보안법을 저촉시켜서, 이제 좀 받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 저는 예, 예, 예. 미국에 있으면서 좀, 아니요. 예, 벗어났었습니다. 네. 보안법 때문에 아무것도 남북 교류 협력도 사실은 보안법만 가지고는 그 교류 협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에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90년이면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데 90년에 그 정부에서 통일부에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남북 교류 협력법이죠. 만들어서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은 보안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접촉이 됐건 방문이 됐건 정부한테 신고하고 접촉하고 승인받고 다녀오면은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서 내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 말하자면 뭐 지령을 받아서 하면 안 되지만은 그렇게까지 하면 지령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보안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말하자면 모든 남북 접촉을 보안법으로 관리하던 시절이 그게 군사정권 시절입니다. 뭐 이승만 때 생긴 거지만은 보안법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도 보안법으로 남북 관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에서 소위 북방 외교를 하려다 보니 우리가 이제 경제력이 커지지 않았어요. 수출을 좀 해야 되겠는데 또 원자재를 사와야 되겠는데 중국이라는 수출 시장, 중국이라는 원자재 공급지, 러시아라는 수출 시장, 러시아라는 원자 공급지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는 우리가 경제를 더 키울 수 없다. 그래서 북방 외교를 통해서 중국,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도 보안법을 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한중 관계, 한소 관계에 걸맞게 남북 관계도 발전시키려면은 법으로서 그걸 보장하자는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지키면서 남북 그 왕래를 하면은 갔다 와가지고 뭐 이 법에 걸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승인을 안 받고 가면은 뭐 문익환 목사님도 그냥 무턱대고 가셨다가 보안법으로 그 단속이 돼가지고 판문점에서 바로 그냥 그 검찰로 끌려가셨는데 그냥 결의협력법을 지키면 돼요. 네. 그리고 이 말하자면 보안법이 남아있는 한 자주적 통일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통일이 되기 전에 남북 간의 평화가 먼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평화를 그 정착시키고 북한 사회를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다 보면은 북한이 뭐 대남 공작을 할 여지는 점점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보면 북한이 남아나서 보면은 도저히 이거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더 지금은 더 멀리 도망가고 있지만은 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자주적 통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평화가 먼저 이제 뿌리를 내서 북한이 겁을 내지 않도록 만들면은 남한을 겁내지 않도록 만들고 미국과의 관계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고 일본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개선돼 가지고 수교까지 되면은 그때는 무슨 통일 뭐 자주고 무슨 뭐 이 뭐 정복이고 하는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법 대신 교류협력법이 있으니까 남북 교류협력법을 지키시면 됩니다. 국정원에 국정원에 끌려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통일부가 교류협력법을 만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 네, 국가보안법과 통일에 관한 문제 질문해 주신 우리 LA 김미라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또 질문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애틀랜타에서 전희경 님도 오셨고, 그리고 토론토에서도 오셨고, 미얀마에서도 질문이 오셨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모두가 다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벽 3시, 4시부터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이 자정이 넘어간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를 다 마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좀 마무리해야겠는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어쨌든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임종석 실장 이야기도 했고 하셨지만 이국가론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차피 어느 정도 사실상 현실화돼 있다면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의 통일부라는 이름 대신에 남북교류협력부 등등으로 이름을 고치자는 그런 의견을 지금 개인적으로 누군가 질문을 하셨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 짧게 의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77년에 통일을 때까지만 해도 그 통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중반에 남한이 이제 북한보다 경제력이 우위에 올랐으면서 북한한테 먹힐 염려는 없다. 그러다 보면 평화 통일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는 부세라 금순의 이절을 내가 믿었어요. 남북 통일 그날 오면 손을 잡고 우러러보자 무슨 월삼고 춤도 춰보자 하는 걸 믿었는데 북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야 이게 통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통일 이전에 평화부터 좀 뿌리를 내야 되겠다. 요즘은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이태호가 부른 임진강이라는 노래의 2절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예. 그 2절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태호, 임진강. 통일이 당분간 어렵다면은 헌법을 고칠 수는 없지만은 통일 불안 이런 가지고는 이게 현실과 맞지 않다. 그것도 평화보, 남북 평화보 그것도 좀 그렇다. 남북 관계부라고 지금 좀 드라이하게 이름을 지자. 그거는 이제 제가 동서독 관계를 보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독일도 처음에는 서독 정부가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치지를 않았었어요. 기민당 정권 시절에 49년에 독일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4등분 됐죠. 동쪽은 소련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영불 세 나라가 이제 서쪽을 차지했는데 4등분 된 거를 미영불 그 지역이 서독이 되고 소련이 점령 지역이 동독이 됐는데 그 49년에 기민당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서독에 완전히 동독을 국가로 치지도 않고 그것을 흡수하는 그런 개념으로 전독 문제성이라는 걸 뒀습니다. 전독 문제. 전 독일 문제. 전 독일을 하나로 묶는 그 정부 부처를 뒀어요. 독일어는 미니스테리움 피어 게잠트 도이체 뭐 프라겐가 그래요. 전독 문제. 게잠트라는 게 올이라는 뜻이고 도이체 그 프라겐가 이제 문제라는 뜻인데 미니스테리움은 영어의 미니스트리. 독일에 계신 분이 또 발음 틀리다 올지 모르겠네. 영원. 근데 그 49년에 정권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독일을 철저하게 격리시키면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던 그런 토대 위에서 대동독 정책을 추진했는데 적대 관계였었죠. 근데 69년에 정권을 3인당한테 뺏겨요. 3인당이 들어서 가지고 동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동방 정책이라는 게 뭐냐?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서독 경제가 좋아졌는데 이걸 우리 내부적으로 분배만 할 것이 아니라 동독도 도와주자. 못 산다, 우리 동포가. 그래서 동독에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동독이 처음에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독 정부에서는 전독문제성이라는 이름을 내독관계성이라고 이름을 고칩니다. 미니스테리움 피어 인너 도이체 베치웅겐. 베치웅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릴레이션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인터 코리안 릴레이션스지. 인너 도이체 베치웅겐. 내독관계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동독을 도와줬어요. 근데 독일은 참 독일 나라의 국민성에 대해서 는 부러워합니다. 포주기라는 게 나오긴 나왔어요. 거기서도. 왜 그러냐? 왜 빨갱이를 도와주느냐? 근데 절대 다수의 독일 국민들이 심지어 기민당 내에서도 나쁘지 않다. 놔둬라. 그러면서 동독 주민들의 소위 이 서독에 대한 정서가 점점 풀립니다. 그러니까 69년에 동방 정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20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서독에 허물지 않았어요. 동독 주민들이 깨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에 되면 10월 달에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금 그 내독관계성이라는 이름을 두고 그래서 처음부터 평화를 뭐 통일을 금방할 것처럼 전통문제성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보다 내독관계성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그냥 드라이하게 양국 간의 관계를 갖다가 발전시키다 보면은 그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통일이 막상 돼버렸는데 우리도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을 목표로 해서 부처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남북관계부라고 이름을 고치자. 제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쉽게 채용을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지 않고 평소에 좀 이 정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종석 전 장관하고도 얘기를 해봤더니, 그럼 그 남북관계보다는 뭐 평화협력부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의견을 내긴 내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실권자가 됐으니까 평화협력부로 할지 뭐 어떻게 남북관계로 부라고 이름을 바꿀지 그건 모르지만은 어쨌건 통일부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고는 괜히 수많은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통일이 될 것처럼 희망을 심어줘가지고 그 헛바람 들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남북관계부라고 이름을 드라이하게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오늘 강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질의응답까지 다 하고 나니까 지금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정정 같은 거 보니까 저도 맨발로 황토길을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오늘 강연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네, 좋은 강연 들었습니다. 다 줌이지만 박수로 우리 장관님께 응원의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사실 제가 그 장관님 강연하시는 거 사회를 지금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보고 있는데 그 나중에 어, 한 번 더 장관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수고하셨습니다. 오라고? 예, 뉴질랜드 예,